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제규어 XF 준비했습니다. 제규어의 중형 세단이죠. 수입 중형 세단 시장에서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와 경쟁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국내 출시한 지는 한 2, 3년 됐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 차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XF는 엔진과 구동 방식에 따라서 트림을 나누죠. 2.0 디젤, 가솔린, 그리고 올힐 드라이브, 투휠 드라이브로 나누어서 각각의 트림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할 이 차는 제규어 XF 2.0 디젤 올힐 드라이브 포트폴리오 모델이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7,65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맛을 줄지요? 자, XF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볼까요? 하나, 둘. 자, 2.5회전 합니다.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비죠. 차체 길이가 4,953mm, 거의 5m에 육박합니다. 휠 베이스가 2,960mm고요. 그래서 길이와 휠 베이스가 거의 5m, 3m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큰 차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향비 2.5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 좀 더 민첩하고 날카로운 조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속도 제한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는 여러 가지 오디오 조작 버튼, 음성 명령 버튼, 볼륨 조절, 그리고 계기판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된 계기판인데요. 계기판 전체를 이렇게 지도를 띄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이시아의 10.8인치 모니터에도 내비게이션이 올라와 있죠. 센터페이시아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굳이 지도를 띄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운전자의 선택입니다. 운전자가 어쨌든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정보 패널, 리퍼, 시계를 왼쪽에 띄울 수가 있거나요. 그러면 이제 시계가 들어오죠. 그 계기판의 왼쪽 서클에 어떤 정보를 띄우느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만 들어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보조 장치 이런 부분들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와 있는데요. 옵션을 선택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모두 선택을 해서 ADAS 시스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그런 옵션이 빠져 있다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 주행 보조 시스템이 왼쪽에 들어와 있죠. 하지만 이 차에는 지금 이렇다 할 주행 보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트립 계열을 띄워볼까 합니다. 자, 이런 주행 정보들이 들어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밝기와 위치,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기어 상태 정도를 띄울 수가 있는 거죠. 차량 설정, 그러면 조수석 에어백, 켜짐, 없을 때는 꺼짐으로 할 수도 있겠죠. 보안 기능, 잠금 경고음, 2단계 잠금 해제, 주행 잠금 장치, 8km가 시속 8km가 넘어가면 이제 도어가 잠기는 거죠. 이런 부분 다 속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편의 기능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이드 미러 틸트 다운, 접히는 거죠. 윈도우 전체 열기, 윈도우 일괄 닫기, 상향, 자동 상향 전조등, 자동 하이빔, 오토 하이빔이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라이트 지연 30초 후에 꺼지는 겁니다. 와이퍼 설정할 수 있고요. 자동 와이퍼고요. 패들 시프트 S 모드에서만 활성화, D 및 S 모드에서 활성화. 저는 D 및 S 모드에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편의 장비들도 다 일일이 운전자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데요. 4가지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이런 테마가 되죠. 테크니컬, 그리고 그래피컬, 미니멀. 그리고요, 저는 일단 테크니컬로 가볼까요? 테크니컬을 하게 되면 이런 그 계기판 구성을 하게 되죠. 자, 음성 명령,
FM 97.3 FM으로 주파수를 맞춥니다. 이런 그 음성 명령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오디오, 전화 걸기 등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죠. 내비게이션 있고요. 미디어, 전화, 아니면 에코 데이터. 이런 그 운전자 주행 중에 어떤 정도의 효율적인 운전을 했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발렛 모드 카메라를 하면 차 뒷부분 모습이 보여지네요. 앞이나 옆 모습은 없나 봅니다. 그냥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더 광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각이 조금 좁혀진 일반적인 후방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 컨트롤 앱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사이시트 전지형 지형 반응 시스템, 전지형 정보가 있는데요. 자, 저마찰 발진. 자, 제규어가 랜드로버와 같은 회사죠. 랜드로버에서 축적된 기술 전지형 반응 시스템을 응용한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지형 반응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약 시속 30km 미만의 속도에서 저속 정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저마찰 발진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요. 어떤 그 낮은 속도에서도 차의 균형을 구동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랜드로버에서 쌓아놓은 어떤 그 노하우 기술들이 제규어로 이식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규어는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그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좀 도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승용차에서 굳이 이런 부분까지 필요할까 싶은 기능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있어, 이게 좀 달라 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기어 셀렉터 레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동을 끄면 안으로 싹 수납이 되죠. 들어가 있다가 다시 시동을 켜면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레버형으로 RNDS 이렇게 뒤에서 S로 갈 때는 살짝 눌러서 S로 넣어주면 되고요. S로 가게 되면 스포츠 주행이 가능하겠죠. 자, 이 부분 제규어의 아주 유니크한 부분이죠. 제규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또 색다른 느낌을 주는 기어 셀렉터 레버입니다. 센터 페이시아 아래쪽에 약간 수납 공간, 뭐 핸드폰 무선 충전이 되나 했더니 무선 충전 기능은 없고요. 그냥 핸드폰을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인테리어를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죠. 도어 패널에 가죽과 금속, 나무 이렇게 아주 고급차의 기본적인 어떤 테마를 잘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패널도 좀 두껍게 안으로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대시보드를 지나서 조수석까지 이렇게 실내를 감싸 안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좀 더 포근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대시보드 깊숙한 안쪽으로도 제규어 어떤 그 배지 그리고 고급 나무 장식을 곁들여 놔서요.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이런 가죽, 보드에 이런 금속 재질들요. 그리고 그 아래 다시 가죽으로 감싸고 있죠. 가죽을 약간 밝은 브라운 계열의 가죽을 사용을 해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테두리가 거의 없는 룸미러, 그리고 선루프가 들어와 있고 선루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가운데는 뒷좌석 햇볕 가리개를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면 됐죠. 이제 잠시 뒷좌석 가서 뒷좌석 살펴보고 본격적인 시승 출발하도록 하죠. 뒤로 건너가겠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아늑한 느낌을 주죠. 선루프 때문에 약간 내려앉은 지붕이 뒷좌석 머리 윗 공간은 약간 안으로 파놔서요. 그나마 제한된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목을 잘 받쳐주고 있죠. 필요하다면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붕을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요. 시각적으로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손끝
손끝이 느끼는 이런 그 감촉, 손끝이 느끼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최상급의 그런 고급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두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자, 앉으면 무릎 앞으로 그래도 주먹 두 개가 좀 느슨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차 세단인데요. 세단답지 않게 마치 SUV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단 같은 경우 약간 뒤로 누운,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정자세를 취하고 마치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뒷좌석 세팅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약간 뒷좌석이 높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바닥에 탁 붙어서 앉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를 가져서 뒷좌석에 앉는 자세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무와 금속, 가죽, 고급차의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버튼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원버튼으로 다시 올라가고요. 뭔가 걸리면 다시 리와인드가 됩니다. 완전히 내리면 이 정도 남겨놓고 닫히네요. 거의 다 열린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툭 걸쳐 놓으면 스스로 도어 닫는 마무리를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닫아도 좋겠지만 갖다가 걸쳐 놓으면 차가 알아서 이렇게 마저 닫아 줍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그 승객으로 하여금 이런 기능도 있어, 참 고급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감성적으로 터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암레스트가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키스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막혀 있고요. 다만 그래서 안 되나 했더니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를 접으면 이렇게 스키스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쪽 부분이 마무리가 좀 거치네요. 손이 약간 긁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플라스틱 마무리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뒷좌석 센터 터널이 아주 높게 솟았습니다. 손바닥 높이보다도 더 높게 솟았는데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아무래도 센터 터널이 높아서요. 가운데 좌석에 앉으면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앉아야 되고, 어딘지 모르게 좀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그런 느낌을 주는 뒷좌석이죠. 뒷좌석 가운데 자리죠.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머리 위에 압박감도 좀 크고요. 약간 밑에 시트가 솟아 올라와 있어서 그렇죠. 머리 위에 압박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앉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 차 5인승이기는 하지만 요즘 차 안에 5명씩 꽉 차서 움직이는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을 테고요. 평소에는 많아야 4명 정도 타면 딱 좋을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차 트렁크를 열어보면 상당히 깊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어서요. 마치 동굴 안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트렁크 용량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등 분위기 있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쪽 뒷부분은 앞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선블라인드, 햇볕 가리개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합니다. 내리면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죠. 뒷좌석 공조장치가 들어와 있는데 좌우를 분리해서 에어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되어 있네요. 파란 버튼, 빨간 버튼이 있어서 냉풍 시트도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냉풍 시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트 히팅 장치를 조절하는 버튼이죠. 빨간 버튼을 눌러서 파란 버튼으로 온도를 낮추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앞에 W15, 뒤에 인테그럴 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길인데요. 좀 서스펜션이 딱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부드럽게 노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주행 모드 때문인가요? 다이내믹 모드로 가봅니다. 상대적으로 하드한 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주행 모드인데요.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 거의 무시하듯이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격의 느낌은 오는데요.
그 충격이 몸까지 크게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른 속도가 아니어서요, 과속 방지턱을 그냥 브레이크 잡지 않고 그냥 지나가 봤습니다. 그 충격이 그렇게 크다, 거칠다 라는 느낌은 아니네요. 자, 그냥 브레이크 밟지 않고 건너가 봅니다. 과속 방지턱 툭. 건너고 나서도 잔진동 없이 충격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180마력의 힘을 내는 2.0 디젤 엔진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부드러운 편이고요. 에코 모드로 움직입니다.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 보는데요, 깊게 밟았다가 뗐다가 깊게 밟았다가 뗐다가 해보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는 반응입니다. 자, 자유로 본선에 진입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정해진 속도로만 움직입니다. 차간 거리를 조절해 주거나, 또한 그 차로 이탈 방지 장치도 없어서요, 차로를 읽으면서 조향에 개입하는 그런 기능도 이 차에는 없습니다. 옵션 품목이어서요,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ADAS 시스템, 그러니까 주행 보조 장치들을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차에는 그런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아서 빠져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크루즈 컨트롤 80에 걸어 놓고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 거의 들리지 않고요, 바람 소리도 거의 없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아주 자잘한 그런 소리 정도가 들리고요, 아주 무게감 있으면서도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면에서의 자잘한 충격들이 타이어가 자잘한 충격들을 밟고 지나간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 흔들림이, 그런 충격이 흔들림이 돼서 몸까지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몸은 상당히 어떤 그 흔들림 없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시트에까지 전달하지 않고 잘 걸러내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어떤 그 인테리어의 고급감 못지않게 승차감, 차체의 주행 반응 역시 무척 고급스럽게 잘 만져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기호가 자랑하는 인제니움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터보차저를 장착한 2.0 디젤 엔진이죠. 최고 출력 1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3.9kgm가 됩니다. 최고 출력도 출력이지만 최대 토크가 상당히 강하죠. 상당히 굵은 토크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중저속 구간에서도 실질적인 힘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엔진인 거죠. 차체 구조가 상당히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인텐시브 모노코크 방식을 적용을 해서 차체의 경량화를 달성을 했고, 차체의 무게를 190kg 가량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190kg 무게를 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몸무게를 뺐고요. 그래서 훨씬 그 파워 밸런스, 힘의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차체의 강성이 약해졌느냐? 차체의 강성은 약 28% 정도 향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몸무게는 줄이고 차체의 강성은 높이고 해서 좀 더 힘의 효율, 전체적인 차체의 강성,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개선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변속을 하니까 로터리 방식의 기어 셀렉트 레버에 손이 갈 일이 거의 없죠.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스포츠 모드를 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어 셀렉트 레버를 살짝 눌러서 S 모드를 택할 수가 있죠. 스포츠 모드를 택해서 좀 더 강한 주행,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가고 변속 레버를 스포츠 모드로 가면 아주 강한 고성능의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조합에서 자동 변속이 안 됩니다. 운전자가 변속을 해줘야 시프트업이 일어나는 거죠. 변속 레버 스포츠 그리고 주행 모드 다이나믹의 조합일 때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변속을 해야지 변속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운전자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쭉 움직이다가 스르르 자동 변속이 일어나 버리면 좀 맥이 풀릴 때가 있죠. 그런 부분을 막고 좀 더 강하게 끝까지 몰아붙일 때 이런 부분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늘 이렇게 달리면 차가 쉽게 피로할 수가 있죠. 엔진의 열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아주 잠깐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고 싶다고 할 때는 스포츠 모드와 다이나믹 모드를 함께 사용을 하면 좀 더 짜릿한 주행의 맛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려봅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가속 페달이 걸릴 때 한 번 더 마저 꾹 밟으면 한 단계가 더 넘어가는 거죠. 가속 반응이 제법 강한데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서는 노면 마찰음이 상당히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노면에서 자글거리는 소리가 실내로 많이 들어오네요. 옆 차로가 상태가 좀 좋은데요. 옮겨봅니다. 훨씬 그 소리가 적게 들리죠. 지금도 다시 이제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렇게 확실히 차의 승차감, 소리는 차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도로의 상태가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툭툭 밀어보는데 역시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가속의 반응이 즉각적이네요.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긴장을 좀 풀고 달려보죠. S 모드와 D 모드에서의 반응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약 시속 9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감이 크게 나지는 않고요. 상당히 편안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 한번 맞춰보고요. 엔진 반응 한번 살펴보죠. 100입니다. RPM 약 1750 정도 반응을 하고 다시 1400까지 떨어지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ZF4의 8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죠. 상당히 RPM이 안정화되어 있는데요. 에코 모드에서 RPM 역시 1400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모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기판의 형상이 좀 바뀌죠. 자, 다이나믹 모드로 가고요.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단에서 8단까지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4단에서 약 3500 보이고 있고요. 드라이버의 기어 셀렉트, 기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죠. 4단에서 8단까지 시속 100km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D 레인지에서 다이나믹 모드를 택하고요. 좀 달려보겠습니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고속 주행 상태에서도 코너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요? 어떤 그 주행 안정감을 꼽을 수가 있죠. 사륜구동의 강점, 주행 안정감, 고속에서의 안정적인 코너링 이런 부분들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 차는 온디맨드 방식의 4휠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인텔리전트 드라이브인 다이내믹스라는 시스템인데요. 좀 더 코너에서 네 바퀴 회전차를 정교하게 세밀하게 컨트롤 해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너를 돌아갈 때 안쪽 바퀴에 살짝 제동을 가해줘서 좀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빠르고 민첩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죠. 정교하게 작동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에 토크 벡터링이 더해져서 상당히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고속주행 안정성 탁월하죠. 사륜구동 시스템은 네 바퀴가 각각 구동을 하기 때문에, 엔진에서 힘을 받아서 각각 구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탁월합니다. 벌써 지금 아주 극한적인 속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시속 30-40km 이상 더 낮은 속도로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차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크지가 않은 거죠.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그만큼 낮다라는 것, 차가 그만큼 안정돼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함이 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려서 속도를 보니, 계기판을 보니까 역시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의 공기저항계수 0.26입니다. 세단이기 때문에 공기와 맞닿는 그런 단면적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자, 180마력의 힘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팡팡 터지는 힘은 아닙니다만 아주 극한적인 속도까지 가속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그 속도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게 차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고속에서의 제동도 잘 받아주네요. 자, 바람 소리가 제법 심하다 싶은데요. 그만큼 속도가 지금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람 소리만 없으면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차체도 흔들리지 않고 잘路面에 밀착되어 달리고 있고요. 또 하나 엔진 소리가 고속에서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뭐 3500, 4000rpm 가까이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는데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죠. 바람 소리가 엔진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이보다는 좀 더 도드라져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좀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좀 속도를 낮춰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무래도 D 레인지에서는 엔진 소리를 제대로 듣기는 쉽지가 않네요. S로 내려봅니다. 자, 이제 엔진 소리가 좀 들립니다. 엔진 소리를 좀 듣고 싶으면 드라이브 셀렉터 레버를 S로 낮추는 게 낫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좀 강하게 들리긴 하지만 여전히 확 내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거칠지 않게 들리도록 잘 다듬어진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차는 중형 세단이죠. 프리미엄 중형 세단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뭐 야성적인 엔진 사운드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왕 달릴 때는 이보다는 조금 더 좀 더 거친 소리를 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고속에서도 제동을 툭툭툭툭 해보는데요. 차체를 잘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좀 더 과감하게 제동을 하는 것도, 제동을 해도 차체가 잘 버텨준다 싶고요. 강한 제동을 하는데 차체가 앞으로 확 숙여주는 것이 아니라 좀 내려앉는, 주저앉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급제동할 때 차체의 어떤 균형을 잘 잡아주면서 제동을 하는 거겠죠. 타이어의 그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륜구동인데다가 아주 성능이 좋은 타이어를 끼워서路面의 밀착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조향의 느낌도 즉각적이죠. 타이어는 245-45R18 사이즈의 컨티넨탈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급차선 변경을 시도를 할 때 타이어의 그립감이 확실히 잘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타이어의 성능, 그리고 W25과 인테그레얼 링크 타입의 앞뒤 서스펜션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싶습니다. 자, 자유로를 빠져나가는 좀 타이트한 코너를 돌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코너의 출구 시야를 확보하고 출구 상황을 확인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안전을 확보한 뒤에 시도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코너를 아주 제대로 돌아 나가는데요.
아주 타이트한 코너를 강하게 돌아 나가는데 크게 흔들림 없이 안정감을 잘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불안하다 라는 느낌이 없고요.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강하게 돌아도 좋았겠다, 그래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 있게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사륜구동과 W10원 인테그럴 링크, 그리고 2454와 18 사이즈의 타이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그 주행의 느낌 상당히 편안하고요.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을 잘 걸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 중형 세단으로서 필요한 어떤 그 여유 있는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고속주행 아주 한계 속도까지 속도를 잘 끌어올리고 그 속도에서 상당히 안정감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이 7,650만 원이고요. 제일 상위 트림 제규 XF S 올힐 드라이브 모델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딱 1억을 살짝 넘는 가격대까지 있으니까요. 어떤 그 가격 선택의 폭도 제법 넓다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저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서 벤츠와 BMW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 그 볼륨 메이커들이 있는 틈새를 파고드는 게 또 이런 제규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형 세단 시장이 결국은 중원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 볼륨도 크고요. 또한 경쟁도 치열한 그런 시장인데요. 그런 시장에 제규어가 XF를 투입을 해서 판매량을 확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차죠. 단도직입입니다. 사소한 부분들이긴 한데요.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센터 콘솔이 우선 걸리는데요. 이 안에 넓은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열어보면 진짜 손바닥만한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좀 의외고요. 또 하나 버튼들이 직관적이지 않죠. 그 주행 모드를 알려주는 그림 위에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가게 되죠. 눌러봐야 반응이 없습니다. 그 양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해줘야 주행 모드 버튼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USB가 없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충전 수요가 많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스마트 기기를 충전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콘솔 박스 안에, 센터 콘솔 안에 USB 버튼 2개가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하겠죠. GPS 계측기를 장착을 해서 이 차의 제로백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공차 중량은 1875kg입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 180마력이죠. 그러면 약 10초대, 마력당 무게비가 약 10kg 좀 더 되는 정도일 텐데요. 그럼 제로백 10초대면 좀 느리죠. 그래서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8.5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가 운전을 하면 어느 정도의 제로백 성능을 맛볼 수 있을지요. 전동 안전 체크를 하고요. 자, 다이나믹 모드의 스포츠 S 모드, 변속 레버는 S,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 모드로 갔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초반 가속이 이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탄력을 받으면 빠르게 이제 탄력을 붙이면서 시속 100km까지 주파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5초라고 하는데요. 8.5초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죠. 네, 파주 헤이리마을입니다. 서울 교도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연비 테스트 하시죠. 약 55km 될 텐데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고요. 에코 데이터를 활용을 해 볼까요? 자, 트립비, 연비. 자, 비트립 재설정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에어컨은 오늘 날씨가 외기온도 28도, 좀 더운 편이죠. 에어컨은 1단으로 세팅을 했고요. 연비운전도 좋지만 운전자가 쾌적해야죠. 신호등에 멈춰 서면 시동이 딱 꺼집니다. 오토스탑이 작동을 하고요.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렸더니 시동이 켜지네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4km/L입니다. 자, 가벼워진 몸무게, 그리고 에코 드라이브, 오토스탑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이 연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죠. 자율에 올라섰고요. 시속 80에서 90km 정도의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서 움직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 소모를 좀 더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드라이버가 좀 더 미세하게 컨트롤 해주는 게 낫겠죠. 그런 면에서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에코 모드에 의지를 해서 가속 페달을 약 1-20% 정도만 사용을 한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늘 달리는 오토 다이어리 루트,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자유로 행주대교 북단까지 이동을 하고요. 행주대교를 건너서 다시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자유로를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이동했습니다. 약 27.4km, 절반 정도 달려왔는데요. 연비 4.7L/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으로서 이 정도 연비를 보인다? 좀 놀랄만한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양대교 앞두고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체가 시작되는 거죠. 속도가 뚝 떨어지고요. 차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비 4.5L/100km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과연 어느 정도나 정체가 이어질지가 관건이겠죠. 자, 답답하네요.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네, 올림픽대로 달려와서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잠깐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대세 큰 지장은 없었고요. 약 50.4km 달려왔고요. 50.5km 달려왔고, 연비 4.5L/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km 달리는데 4.5L, 4.4L 또 떨어지네요. 4.4L 정도 소모했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시내 구간에서는 연비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죠. 연비 손해를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교통 흐름 괜찮네요. 그렇게 차들이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복이죠 뭐. 목적지 교대역이 다가오면서 점점 차들이 많아집니다. 속도를 내기가 힘들고요. 엔진 스톱은 뭐 거의 어김없이 일어나네요.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지만 차가 멈추면 시동은 어김없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에서 힘을 조금만 빼면 바로 시동이 걸려버린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홀드 모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브레이크 홀드 모드는 없네요. 브레이크를 깊게 계속 밟고 있기가 조금 힘든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시내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네요. 100%였던 효율이 이제 99%로 1% 떨어졌습니다. 자, 가속 페달과 엔진 회전수, 그리고 브레이크에 관한 평가입니다. 1점이 가장 나쁘고요, 5점이 가장 좋은데, 지금 엔진 RPM 조작이 약간 모자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마지막 구간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신호가 끊겨야 되는데요. 자, 신호가 끊겼습니다. 멈추면 정리하죠.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목적지에 다 왔고요. 신호 걸려서 멈췄습니다. 연비 4.7L/100km, 약 21.27, 약 21.2km 정도의 연비, 리터당 21.2km 정도의 연비를 보였습니다. 대단한 연비죠. 공인복합 연비보다 10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를 보인 겁니다. 연비 보면 가속 페달 조작 최고, 그리고 RPM 조작 약간 부족했죠. 5.0 만점인데 4.9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조작 5.0, 그래서 전체 99% 이렇게 운전 스타일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규 XF 2.0 디젤 사륜구동 모델도 이렇게 우수한 연비 보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죠. 자, 제규 XF 수입 중형 세단 시장의 다크호스라고 하기엔 뭔가 안 어울리죠. 이름이 제규어인데요. 그리고 차가 밝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숨은 진주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프리미엄 니치 마켓을 노리는 제규어의 노림수가 이 차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경쟁차들이 쟁쟁한 모델들이죠. 5 시리즈, E클래스가 벌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중형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필요하다면 고속 한계 속도까지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고성능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EWD, 올휠 드라이브, 그리고 가격대에서 본다면 6천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1억 원대까지 아주 폭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자기 형편에 맞는 모델을 충분히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규어의 DNA를 충분히 잘 담아내고 있고요. 아주 중형 세단이 요구하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잘 소화해내고 있는 영국산 프리미엄 중형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